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어젯밤 늦게 선거법 수정안 합의를 위해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늘 재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4+1 협의체의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에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규탄 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 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내정자는 경제 활력을 화두로 던지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들어온 선거법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공조에 나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오늘 오전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선거법 단일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먼저 회동에 참여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합의문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4.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네, 손학규 대표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은 빠져있는 합의입니다. 야당, 야 3당하고 또 대한신당 해가지고 합의를 한 건데 지금 대표들이 다 모여서 오늘 오전에 합의를 한 건데요. 기본 틀은 250대 50 그대로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연동형 상한제 30석까지만 하자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대신 이번 21대 총선에 제한하자라는 부분이다.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민주당은 이 부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2시에는 원내대표단 회의가 잡혀 있고요. 3시에 저희 당의 의총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이 야 3당과 대한신당이 이 합의안에 대해서 오늘 저희 당의 의총에서 받을지 말지 지금 논의하겠죠. 네,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당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도입하는 거는 그 작년 연말에 한국당까지 합의했던 방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한국당도 함께 이 선거제 개편에 논의에 참여하기를 저희는 바라는 의미에서 연동형을 좀 축소하는 것들을 계속 논의해왔고 어쨌든 그 야당들이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당에도 저는 협상의 기회는 좀 열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패율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좀 의총을 통해서나 그 이후에 지도부의 발언을 통해서 이 석패율제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게 역시 중진들의 재선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좀 받기 어렵다. 원래 저희가 이 선거제를 개편하려고 했던 것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또 지역구도를 완화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남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하고 호남에서는 한국당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했던 지역구도를 완화하려고 했던 취지가 녹여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석패율제가 오히려 그 소수 야당의 중진들의 재선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당의 의총에서 좀 더 심각하게 좀 함께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석패율제 같은 경우에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지역구도 완화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손학규 대표 발표를 들어봐도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게 원칙인데 약간 뉘앙스가 석패율제를 좀 최소한으로 도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취지만 살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도 좀 들던데요. 말하자면 중진 의원들의 향후 보장 이 부분을 조금 약화시키는 어떤 보완 장치가 있으면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마 의총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지금 그 야당에서 합의한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의 합의안인지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원래 애초에 이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지역구도 완화 이 부분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합의한 석패율제 도입이 이 지역구도 완화라는 것에 부합한다면은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중진들의 재선을 보장하고 어떤 특정 정당에게만 유리하고 지역구도 완화하는 거리가 먼 합의라면은 아마 좀 당내에 좀 이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폐율제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강병원 의원께서는 250대 50까지 연동형 숫자를 좀 줄여놓은 거, 비례대표 숫자를 원안보다는 줄여놓은 것이 한국당이 좀 여기에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옳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네, 연동형 비례제는 저희가 초지일관 반대를 했었고요.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소위 말하면 밥그릇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250대 50으로 했으니까 한국당이 좀 들어와라. 이건 또 한국당 핑계 대는 거고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 선거법은 한국당을 배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처음부터 270석, 30명을 줄이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아예 그냥 걷어차버리고 논의의 장애도 안 올려주고 하는 겁니다. 제1야당은 소위 제끼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럼 자, 처음에 225석 대 75석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네. 그때 이게 금과 옥조처럼 마치 선인 것처럼 민주당과 그 사당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 225대 75, 이 방송에 나와서도 수도 없이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28석을 지역구를 어떻게 줄이느냐. 민주당이 반대할 거다 그러더니 절대 그럴 일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된다. 이러더니 결국은 이 막바지에 오니까 막바지에 와서 이제 표결을 앞두고 나니까 민주당 안에서 당연히 지역구 28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0대 50석으로 하니 정의당 이하 나머지 당들이 뒤통수 맞고 배신당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예견된 갈등이고 싸움이고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정당 간의 의석수 하나 더 챙기기 위한 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이 적은 득표를 갖고도 정당을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가져오는 이게 바로 이제 연동형 비례제인데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네. 20대 때요. 지난 선거 때 한국당이 79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171만 표를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적게 7.8%밖에 안 얻은 정의당이 비례 의석을 한국당보다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뭐 위헌적 요소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를 했었고요. 네. 적어도 국민들이 그 정당에 투표한 만큼 그 비례성에 상응해서 의석을 가져가는 게 이게 합헌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저희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반대 원리인 것은 제가 알겠고. 네네. 그런데 그래서 네. 지금 일단 이런 밥그릇 싸움은 지금 이제 우리가 표결을 바로 앞두고 이런 이제 연말이 돼서 이렇게 밥그릇 싸움 하는 게 아마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몹시 불편할 겁니다. 뭐 캡이라는 걸 씌웠다가 베꼈다가 여기 씌웠다가 저기 씌웠다가 하는데 국민들은 캡이 뭔지도 모르고요. 뭘 어디다 씌우는지도 모릅니다. 혼란스럽게만 하고 있다. 정말 그런 말씀이시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누더기법이 이미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당은 하나입니다. 자,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제에는 반대를 하고요. 네. 지금 만약에 표결을 하겠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원안 표결을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을 겁박을 하는 거죠. 니네가 우리 걸 안 받으면 원안 225대 75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올리면 바로 부결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이 원안을 올린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 자유투표로 네.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당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제는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공수처법하고 맞디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원안 포결을 하면 바로 부결될 것이다. 지금 김재현 의원께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라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원안 올려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원안을 올렸다고 해서 꼭 부결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 우리 여야 사당이 네. 흔쾌히 합의했던 원안은 네. 225대 75고 네. 여기에는 연동형 50%를 적용하기로 했고 네. 비례대표가 더 확대되어 있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 안을 저는 더 선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 안에 대한 논의를 250대 50까지 왔던 것은 끊임없이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에도 협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250대 50석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250대 47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253대 47. 예, 253대 47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3석밖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안조차도 한국당이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목으로 후퇴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정치 개혁을 하면서 선거제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그 이 비례성을 점점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정당의 득표율은 10%씩 얻는데 실제 의석수는 몇 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소수 정당도 국회에서 충분히 정당 득표율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민주주의, 다양성을 강화해 주자라는 게 정치개혁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역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작년 연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취지를 저는 살려나간다고 하면은 정당 득표율에 맞게끔 소수 정당들도 더 많은 의석을 갖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도 국회에서 반영되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보다도 과도한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1야당이 과도한 의석을 가지고서 국회에서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 정치를 걷어차버리죠. 불법 폭력 사태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주장이 80%가 넘는데도 108석을 갖고 있다는 이 의석수만을 믿고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게 한국당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에 맞게끔 국회 의석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정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 7개월 동안 나라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정말 혼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7개월이 지나고 우리가 얻은 게 무엇입니까? 253석에서 250석 3석 줄이는 거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지역을 줄이고 비례를 강화한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든지요. 아니면은 참여를 해주시면 안 그러면 됩니까? 참여를 해서 하면 우리 안을 같이 놓고 하든지 우리 안은 아예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소수 정당이 비례 득표를 얻은 만큼 못 가져간다 그러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20대 선거 때요. 네. 한국당이 920만 표를 지역구에서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888만 표를 얻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역구는 한국당이 105석, 민주당이 110석입니다. 표를 얻은 것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자, 비례대표를 보겠습니다. 비례대표를 보면 한국당은 정당 득표율이 796만 표, 800만 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60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17석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13석을 가져갔어요. 네. 자, 보십시오. 정의당은요. 한국당이 800만을 가져갈 때 정의당은 170만을 가져갔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걸맞춰서 상응한 의석수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에서 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표를 얻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투표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미 정당 비례성은 비례성이 확보되고 지금 있다는 거죠. 자,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거고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역사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자, 지난 2001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1인 1표제를 했습니다. 1인 1표제를 하고 지역구를 뽑고요. 이 1인 1표의 득표율 전체를 가지고 다시 정당 비례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라고 민노당이 주장한 겁니다. 정의당이 전신에 이러면 안 된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대로 뽑아서 비례를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헌법위원으로 판결이 나서 1인 2표제를 했습니다. 1인 2표제를 했는데 지금 다시 이게 연동형 비례제는 어떤 거냐면 1인 2표제를 하는데 한 표는 지역구를 뽑고 한 표는 비례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를 뽑는 정당 이 득표율을 10%만 얻었으면 10%에만 비례대표를 가져가야죠. 왜 300명에서 10% 30석을 가져가냐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게 이게 헌법에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토론은 그리고 계속 사실은 네네.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식으로 뭐 한국당이 뭐 소수당으로서 소수당인데 의석을 다 가져간다. 이건 맞지 않는 알겠습니다. 말이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4+1 협의체가 재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씩 좁혀져 가는 거 아닌가? 원래 많이 닿았다고 했다가 벌어졌는데 다시 좁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본회의로 표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당도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대로 그냥 지금 명분 또 이 원리만 얘기를 계속 하실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미
일정 정도 네. 의총을 통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몸이 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는 어차피 연동형 비례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저희는 지지율을 30% 40%를 얻더라도 비례 국회의원을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례 한국당 저희 비례만 따로 내기로 이미 이게 공식적인 겁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몸이 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당은 우린 지역구만 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비례는 따로 우리와 함께 뜻을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왜? 네.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민평당입니다. 이미 위성당 등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국민들의 의견, 비례대표, 정당을 찍어줄, 우리 정당을 찍어줄 사람들한테 우리도 의석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안 민주당이 당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그 위성 정당, 우리가 저기 얻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정당표가 없네. 네. 이래서 민주당이 지금 지금 정의당과 지금 삐걱거리고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정하고 지금 일정 정도 아직까지 뭐 의총을 통해서 완전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이 다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4+1 협의체가 재가동되면서 협상 가능성을 조금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다시 등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분히 토론했고 일정한 부분에서 중대한 의견 접근도 이루어졌습니다. 무작정 서두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더 단단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석패율, 연동형, 캣, 이중등록제, 인구 기준 변경 등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악의다툼 뿐입니다. 더욱이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을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야바이는 자기들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자, 4+1 협의체의 논의,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오늘 지나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의총도 지금 있는 거고요. 오후 지나서 아마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맡겠다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열고 있는 규탄대회, 지금 사흘째인데요.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를 황교안 대표가 두둔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에 한국당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문희상 의장에게 있는 거 아니냐, 또 여권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발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사상 초유의 폭력 집회로 얼룩졌습니다. 제1당의 주도와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상황을 주도한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이 이겼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겼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은 이런 불행한 폭력, 무법 사태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의 법적 정책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수사해서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범죄자들을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야합에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야합 세력의 파렴치한 야바위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자, 우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요. 그저께 있었던 국회 폭력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저께 사태 뭐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전에 폭력 사태 자체는 좀 굉장히 보기 안 좋았고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국회에 막 문이 열리고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를 든 분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면서 지나가는 국회의원들에게 막 욕설을 하는 겁니다. 야, 누구누구 너 새끼 막 하면서 뭐 그런 욕설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국회에 저런 분들이 들어왔는데 봤더니 결국 그런 극렬
폭력 사태가 국회 내에서 벌어졌는데요. 아마 국회가 이렇게 극우 폭력 집단에게 침탈당하고 유린당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마 뭐 법적 정책 책임을 뭐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지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뻔뻔스럽게 이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들이 승리했다. 고생하셨다라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제1야당의 당대표, 이게 정말 정상적인 제1야당의 당대표인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네.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지,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약간 좀 판단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불법 폭력 시위를 선동하고 사죄하고 국회를 이렇게 무법천지로 만들었는데 정말 이게 유감 표시하고 국민들께 사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또 특히 이런 그 보수 유튜버들을 또 입법 보조원으로 또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또 국회에서 또 이제 하자고 황교안 대표가 제안을 했었죠. 그렇었죠. 네. 그런 발상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 이런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되고 네. 제1야당이 확고한 답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저께 그 일이 있고 나서 어저께는 사실 국회 안에서 좀 조용하게 규탄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또 황교안 대표는 또 밖에 나가서 네. 지지자들하고 또 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당 내에서 조금 우리 어저께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 한국당의 중진 의원 한 분은 황교안 대표가 태극기 세력과 너무 일체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뭐 이런저런 일각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안에 실체는 어떻느냐 그러면 저는 이번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녹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그 봄부터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뭐 경제나 외교는 나빠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 뭐 정의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거보다 직접적으로 지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지금 지난 4월부터 쭉 이 국회 안에서 정말 불법이 판쳤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대변한 국회의장께서 불법 그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불법 패스트트랙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 처리도 날치기까지 그야말로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폭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야당이 그나마 제 기능을 한다고 했으나 거기에 다 만족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서 그날 저희가 어제 그저께죠. 저희가 야당 저희 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 행사가 있었는데 그 앰프나 이런 시설들이 바깥에 전혀 못 들어오고 있고 막혀 있다. 그래서 네. 모든 걸 지금 통제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그 당원 안에 당원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네. 왜 통제를 했느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아서 그래서 이제 과격해졌다. 예, 이 막아서 말씀이시죠? 일단 막으니까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신분증 제시하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국회 안에 막아서니까 굉장히 분노 지수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경찰하고 충돌도 일어났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그런 충돌이 없게끔 좀 막아서고 그래서 직접 당원들은 신분도 확인하고 이렇게 모시고 들어와서 당 그 집회를 했었는데요. 네.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이런 국민들의 분노 지수가 이렇게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게끔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지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한번 자성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야당이 네. 지금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야당에 더 많은 야당다운 그런 행동, 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된 여당에 좀 더 견제를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사실은 역부족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무조건 폭도로 몰고 이 어떤 야당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폭도를 몰고 공권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는지 국회는 과연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성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김정재 의원님이 저 말씀을 들으면서 최소한의 저 공당의 의원님으로 정말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아서 국회 출입을 막았으면 그래서 들어왔으면은 네. 누군가를 때려도 되고 성희롱을 해도 되고 누군가의 침을 뱉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폭력 행위가
당연한 거고 그게 또 용인돼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사과가 먼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저는 폭력이나 그런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한국당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당신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이겼다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의 그 말 속에 그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이 민의의 전당은 국회를 짓밟았고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평화 시위라는 걸로 몇 년 전에 촛불 집회를 해서 전 세계에서 칭찬받았던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뜨려버렸던 불행한 행태를 한 것입니다. 불법은 한국당이 항상 저질러 놓고 그것을 마치 정당한 무슨 뭐 저항권이라는 듯이 이렇게 회개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검찰이 눈 감아주니까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한국당과 검찰은 어떤 짬짬이를 하고 검은거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은 불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하나도 손대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니까 한국당은 오히려 이런 불법 행위들을 오히려 다 핑계를 다른 쪽에 대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옳지 않습니다. 네, 책임을 자, 논하기 전에 일단 그 먼저, 행위 자체는 좀 규탄해야 되는 거 먼저 아니냐 하는 어제 얘기인 것 같아요. 들어오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당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세요. 그 집회가 한국당이 아니, 주최한 집회 아닙니까? 한국당 아니요, 집회가 한국당이 아닙니다. 나서서 그분들을 자, 국회 안으로 안에서는 자, 장기 들어보세요. 끌어들였으면서 관계없다고 자, 하십니까? 의원님 정말 말씀하신 옳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하는데 그런 끼어들지 얘기는. 마시고요. 자, 국회 안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집회나 그 시위는 안 되게 돼 집시법은 있죠? 국회 안 100m 안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돼 있고요. 집회는 불허돼 있습니다. 어제 그 국회 안에서 열린 것은 저희 당 대회입니다. 네. 당 대회인데 일반 국민들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에 찬 국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셔서 우리가 이게 당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한국당이 이걸 주도를 한 것도 아니고 폭력 집회를 주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그 안에서 어저께 어떤 폭력적인 행위나 이런 게 있었다면 개별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네. 그것을 마치 한국당이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라는 저런 아무 무관한 말을 저렇게 공영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것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한국당과 무슨 검찰이 짬짬 이러는데 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김기현 시장 선거 같은데 이런데 경찰력 공권력을 투입해서 지금 선거 공작을 하고 조작을 했던 이런 정부가 무슨 한국당까지 힘없는 지금 제1야당이 검찰과 짬짬이를 합니까? 네? 지금 모든 권력은 우리가 정부 여당이란 말을 왜 합니까? 모든 권력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 이렇게 언제나 패싱하는 제1야당한테 힘 있는 야당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그리고 어제 같은 그런 행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당 행사가 지금 다른 국민들하고 섞여 있어서 좀 불상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불법성이 있었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 부분에 법에 대해서는 따라서 당연히 처벌을 엄정하게 받아야 처리해야 된다고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내각을 이끌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자, 정세균 의원 뭐 다 아시는 분들일 테고요. 육선까지 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장 지냈고요. 민주당 대표도 지냈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지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걸로 예우를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직접 인사 발표를 한 게 2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왜 정세균 후보자냐? 이 질문에 대통령은 경제 그리고 협치를 꼽았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발탁의 이유라고 보시는지? 저는 뭐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경제와 협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죽했으면 저 정세균 의원님을 모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을 지명하더라도 네. 한국당은 그 지명 과정을 순탄하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당은 어떤 식으로든 트집을 잡아서 낙마 수준으로까지 이 과정을 저는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고뇌가 네.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면은 부사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적어도
한국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세게 공격할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저렇게 육선 의원이시고 정말 이렇게 대기업에서 실물 경제를 익히셨고 참여정부에서 산업부 장관도 하셨고 네. 육선 의원이고 당 대표도 하셨고 전 국회의장까지 하셨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여야 간의 협치의 문제나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내는 데서 많은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끊임없이 흠집 내기에서는 할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얘기할 거라고 분명합니다. 미리 제가 미리 얘기를 진짜 해놨는데요.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얘기해놓는데 한국당은 무조건 그 흠집을 낼 거고요. 나오자마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이 낸 걸 보면 정말 이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직접 고뇌에 차서 이 총리 후보자 지명한 거에 대한 연이어 나온 논평일까 싶을 정도로 저주의 언어들을 가득 담아냈던 것을 국민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참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둔 것 같다, 인선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사청문회 무사하게 통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뭐 해봐야 알겠죠. 그러나 적어도 아직 안 본 거죠? 예, 네. 적어도 그 아까 뭐 강병호님 저주의 말이라 그랬는데요. 당연한 말을 한 겁니다. 이 입법부가 뭡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네. 입법부의 수장을 하신 분이에요. 서열 2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행정부의 대통령 밑에 들어가서 네. 지시받고 보좌받고 심부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헌정사 70년에 네. 70년 사에 정말 5점으로 남을 것이고요. 정말 이거는 자기 자리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사실 지금 국회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금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기 아들 공천 지역구에 자기 아들 그 부자 세습이죠. 국회의원 시키려고 지금 뭐 예산안 다 내주고 모든 각종 불법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고 얘기하시면 또 있습니다. 얘기 길어질 자, 것 같은데. 정세균 길어지지만 전 이거는 의장에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국회의장 그렇죠. 전직 국회의장은 네. 지금 사실 이쪽 상권 분립의 한 축입니다. 국회의장쯤 하시면은 이렇게 육선까지 하시면 임기를 마치고 네. 소위 정치계의 원로로 남으셔서 후배 정치인도 양성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 행정부의 지2인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심부름하고 신여 역할을 하겠다? 네.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또 지금 그 국회의장 지금 국회에 계실 때도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발언으로 두 번이나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그런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협치도 굉장히 걱정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걱정이 된다. 15년간 지금 그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5년 동안 무슨 치부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뭐 더 이상 행정부 들어갈 일 없다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해야 강병원 될 의원 것이라고 우려대로 봅니다. 벼르고 계시다라고 보면 제가 될것 미리 같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알겠습니다. 그 철저한 호락호락 넘어가지 검증. 않고 이 말은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또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역할을 무슨 지시받고 심부름하고 신여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 동료 의원이고 선배 의원이시고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저희 당의 당대표를 하셨고 그런 분이 국무총리로 지명돼서 이제 새롭게 큰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마치 지시받고 심부름하고 신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동료 의원이자 후배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부분들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큰 신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아까 김정기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거론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 후보자 역시 이 얘기는 알고 있고 다만 대의에 따랐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죠.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제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자, 정세균 의장이 어떻게 총리 후보로서 청문회 통과할지 안 될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되는 일이고요. 또 한 사람 주목되는 분은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현 국무총리가 당으로 일단 돌아오게 됐는데 대통령도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정치라는 게
이낙연 총리에게는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는. 저는 그 이낙연 총리께서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잘 해오셨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대권 후보자 지지율하면 단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어쨌든 그 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 촌철살인을 넘어서 그 말로 연쇄살인을 한다 할 정도로 정말 국회에서도 좀 똑부러진 답변으로 정부를 잘 대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낙연 총리께서 오신다라 그러면 당에서도 큰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거를 맡으셔서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21대 총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의 얼굴이 되어서 21대 총선의 승리를 진두지휘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분이 또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오셔서 이 정부를 위해서 또 국회에서 또 일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이제 참여정부 후반기에 많은 어떤 개혁들의 성과가 정말 제도화될 수 있는 게 21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 21대 국회에서 좀 그 경험들을 살리셔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 후보 지지도로 1위를 계속 해온 거는 아마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제 총리를 벗어서 이제 정당에 들어와서 다시 정치인으로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당은 이낙연 총리가 들어오면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구도, 민주당의 구도, 전체적인 구도. 어디든지요? 뭐 구도에 저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렇게 지금 칸막이 없이 인사를 지금 돌려막기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정세균 의장께서 지금 이번에 국무총리로 가신 거에 대해서는 뭐 존경하라, 뭐 말이 지나치다 그러시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그 국무총리 자리 자체는 행정부의 제2인자 자리입니다. 대통령을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호흡을 맞춰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명분도 소신도 없이 자리 욕심 때문에 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70년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입법부, 오히려 입법부에 소속돼 있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뭐 그렇게 지나치게 존경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이 총리는 이 총리 이낙연 총리께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켜볼 일이고 그건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와 호장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